저희가 30분부터 세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학 공동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학교 2023년도 충계학술대회 산학 공동 세미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신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김준호 교수님하고 해외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우리 두 분 박사님과 그다음에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 토론자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의 정수영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박사님 하시고 시작하시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도시 연구소의 대표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제는 중부대학교 겸임 교수님 맡고 계시고 고양시 원당 현장 지원센터장 맡고 계시는 박재영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도 또 줌에서 열심히 또 좌장을 맡고 오셨는데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성대학교 계시고 김해시 총괄계획관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강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해문화도시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이영준 센터장님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송현일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맡고 계시는 이일 센터장님 오늘 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민재대학교 건축학과 입실 해외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준호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션 준비하다가 택티컬 어바니즘 주제로 좀 다뤄보자라는 데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고요.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도시 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제 정수영 박사님께서 DIO를 위한 일본의 플레이스 메이킹 사례 스터디라는 주제로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4시까지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박사님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도시 연구소의 대표 정수경입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좋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플레이스 메이킹 사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릴 생각인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조사한 계기를 아셔야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래서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와 그리고 일본의 사례 그리고 이게 왜 도대체 일본에서는 가능할까에 대한 저희의 고민들을 간단하게 이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정리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창업을 할 때 이제 전주시 원도심에 웃음소리가 넘치는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구도심 캠퍼스나 어반스쿨 그리고 앉을 자유, 원도심이 즐거워지는 모든 일들을 덕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덕질을 이제 사실은 하기 위해서 제 본업인 지역 전문 연구,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혁신 등의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부업으로는 인구 감소, 도시 구조, 생활권에 대한 이제 연구 자료들이나 논문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덕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걸 굉장히 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인 앉을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택티컬 어바니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웃고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공공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창업한 1인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팀이 같이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만들고 그 2회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어반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을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어반 베이스 캠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도시 연구소, 주식회사 H3, 그리고 도시재생 기술자 사무소 UB가 같이 저희와 함께 일을 해나갔는데요. 작년부터 경제적으로 다 조금 성장을 해서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처음 했던 계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앉을 자유, 그리고 공공공간,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쉽게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같이 원래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무실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매달 컨퍼런스를 하면서 공공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공공공간들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도 도시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밀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1인 기업으로 3명이서 3기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4명 정도의 규모가 돼서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유닛으로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잘 못 챙기는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우리가 그래도 따로 일은 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마인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였는데요. 그게 바로 택티컬 어바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역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공공공간은 이거 하나만큼은 지킨다라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런 이제 브로셔라던가 책이라던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DIO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IY, Do It Yourself도 있고 DIT Together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DIO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만 생각하는 미련 곰탱이들의 모임이라는 어반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공공공간과 사회실험이라는 주제가 이제 작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공공공간에 대한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 소토노바에 방문을 하게 됐고 그 방문을 했을 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방문한 후에 저희가 이제 스터디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일본 소토노바 같은 경우는 얀겔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얀겔은 그 이제 책에 우리의 삶은 구조물이 아니라 구조물 사이의 공간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집이 아니라 개인의 집과 집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공원, 도로 그리고 사람이 마주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머무르면 기분이 좋고 걷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가장 다 같이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평상에서 같이 아주머니들이 뭔가를 먹고 수다를 떨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저희는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어떤 큰 돈을 들여서 장기적인 변화를 저희가 갑자기 만들어내는 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택티컬 어바니즘에 대해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택티컬 어바니즘은 장기적인 변화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이고 저비용이고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결국엔 그게 변화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게릴라적이지만 그게 장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발에 어떤 프리마켓을 하거나 아니면 화분을 하나 놓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나의 공간을 끝끝내 일상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실 텐데요. 액션의 종류로는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로 1일에서 1개월 정도 진행하는 누구라도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이벤트가 한 달에서 1년 동안 장기적인 실험이 되게 하고 그 후에는 잠정적인 디자인, 그 후에는 행정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 문제점의 인식은 그 뉴욕 인구의 30%가 노인과 어린이인데 도로에는 그들이 없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차량에 통과하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차량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액션의 종류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도로 위에다가 점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의자를 놓고 사람이 앉아버렸으면 차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다니느냐에 대한 그 기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정적인 디자인으로 똑같은 도로이지만 화분과 같은 걸 설치해서 한 1년에서 정도를 계속 이제 못 다니게 한 거죠. 실제로 노인과 어린이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에서 장기적인 투자로 도로를 디자인을 변경시켜준 사례로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사례로는 이렇게 그 보행로나 도로에 페인트로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자전거들이 잘 다닐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하고 그 공간을 결국 자전거 도로로 변경을 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게 아마 파크렛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도로에 이제 돈을 내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루 정도의 주차 대여금을 내고 거기를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한 게 파크렛인데요. 그러니까 파킹을 파크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어서 보행자 도로가 늘어나는 그 기념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에 파킹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있는 곳들을 점유를 해서 매년 마지막 주 무슨 요일날 전 세계가 점유를 하는 그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국은 참여를 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정책과 뭐가 다르지? 그럼 일본은 왜 이게 되는 거지? 라는 게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으로는 그냥 저희가 이제 보통 보고서를 쓸 때 인지된 니즈와 해결책을 적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의 활성화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종합적인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어떤 수정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거는 그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고 실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해서 다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 서클들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를 하다가 한 달이 넘어가고 5달째에 어느 정도 액션으로 해서 그 실험의 성과가 있으면 잠정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1년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적인 공간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험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일본에 갔을 때 이 용어들이 혼용이 되는 걸 찾았습니다. 택티컬 어바니즘과 플레이스 메이킹이라는 단어 두 개가 혼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택티컬 어바니즘은 뭔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게릴라성이 있어서 막 그 행정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플레이스 메이킹 같은 경우는 행정과 민간이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그 공간들을 바꿔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사실 저희 입장에선 저희는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행정과 같이 할 수 있는 플레이스 메이킹이 우리랑 조금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레이스 메이킹은 우선 어느 한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기적으로 다 쪼개서 진행을 한 후에 그 밑에 있는 빠른 액션과 실험, 장점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르고 가볍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장기적인 변화를 설정을 하고 팟캐스팅 구상이라고 해서 실험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쪼개는 거죠. 그리고 쪼갠 다음에 A1을 해서 이곳에 도달을 하면 다시 그 A3로 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단순한 그래프지만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봤는데요. 그 짧은 기간 안에 되게 엄청나게 좋은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이 열심히 4, 5년간 하면 딱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팟캐스팅들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들은 전부 다 이런 장기적인 변화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택티컬 어바니즘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4가지가 있고 수단 6가지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변화에서는 일상적 목표로 해야 하는 건 단발적인 그런 플리마켓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을 쌓아서 결국에는 일상적인 플레이스로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하거나 시스템화를 하거나 새로운 변화로 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유해드린 자료가 거의 한 6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사례로 봤던 거는 도쿄 치요다구 오우마루이 지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거의 재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에서 4, 5층 되는 건물을 민간과 함께 이제 굉장히 높은 건물로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건물을 지을 때 기준으로 했던 게 1층은 다 좀 유리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같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이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행정의 계획은 그 안에서 이 밑에 이제 다른 사진들처럼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계획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계속 통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택티컬 어바니즘을 주로 하는 그 루이 이즈미야마라는 분이 속해 있는 곳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반 테라스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이제 차량을 행정을 통제만 해주고 너희가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택티컬 어바니즘을 진행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지점에서 저희 판단으로 이건 택티컬 어바니즘보다는 플레이스 메이킹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색 의자와 테이블만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의자와 테이블을 단순히 놓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근처 카페에게 배분을 해드린 것도 신청하신 분한테 노란색 테이블을 2개를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놔주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계속 내놓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통과를 하다가 의자가 생기게 되니까 앉게 되는 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이제 누워 있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벤트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구자들이 가서 어떤 의자를 놓았을 때 혹은 어떤 그 공간이 있을 때 사람이 머무는가를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관한 거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은 평일과 주말 모두 이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노트 스트리트 파크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아예 이제 지금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이케부쿠로 그린대로 오픈 카페 사회실험이라는 곳입니다. 도쿄에 도시마구라는 구가 있는데요. 도쿄에서 유일하게 그 소멸 가능 도시로 일본은 구도 다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님이 너무 충격을 이제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이제 그 그린대로라는 공간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린대로는 이케부쿠로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고 길이 이제 쭉 있는 매우 크고 좋은 길입니다. 연장 470m 정도인데요. 그 공간이 나무도 굉장히 이쁜데 사람들이 통과만 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여기에 사람이 머물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구청장님이 먼저 시작을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 구청 신청사가 있고 여기 있고 하니까 매우 좋은 공간인데 왜 안 될까? 여기에 사람들이 앉게 의자 좀 내놔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께서는 사실 정말 의자만 내놨는데 의자를 내놓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 말고는 앉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흡연구역이 제한이 되니까 담배 피는 사람마저도 없어서 일본 사람들은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싫어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들 중에서 한 분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시마구를 연구하는 토시마 회의라는 곳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어차피 이제 도시마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 모여서 머무를 때 기분이 좋은 공간을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테이블을 내놓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8개 정도 점포를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의자를 2개씩 내놓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설치를 해놓고 했으면 점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을 내놔준 거죠. 그래서 무상대여를 해주셨고 아침마다 설치를 해주고 철수를 하는 작업을 같이 해주셨고요. 구청은 도로 전용 허가와 도로 사용 허가를 본인들이 나서서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시마 의회가 이제 자기네가 홍보 사무국을 아예 만들어 버려서 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세요 하고 이제 홍보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주간 했는데 이 의자가 항상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점포에서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점포죠. 점포에서 커피를 사서 밖에서 드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자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나 그리고 이거를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 가을에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봄에는 이 사람들이 앉는다는 걸 알게 됐고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술을 팔아보자라는 걸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5년 봄에 2개월 정도 이제 오픈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코올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알코올을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앉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길에서는 만취를 하면서까지 먹는 사람은 없고 간단하게 먹는 사람만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실험을 하게 돼서 가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녁 시간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출퇴근 후에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기에는 계속 오픈 카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는 실험으로 늘어났고요. 이분들의 목표가 상설화인데요. 상설화 목표를 하면서 제일 크게 모집을 했던 거가 기업입니다. 로컬 기업인데요. 무인양품으로 로컬 기업이라고 하면 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시마구에서 무인양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양품이 여기 이제 오픈 카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되면서 상설화가 실질적으로 매월 주말에 계속 이런 시스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곳이 국가전략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도로 전용 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허가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부터는 이제 택티컬 어바니즘 혹은 플레이스 메이킹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으로 변화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점이 이 길에서 계속 전용 허가를 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국가는 아니고 도쿄도에서 그럼 근처에 있는 버려진 공원을 한번 같이 정비를 해보자. 근데 너희 운영할 사람 있어? 라고 이제 모집을 해서 이 공공공간을 이제 정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이 큰 건물이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광장들의 그러니까 이벤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민간에서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민간 조직은 이제 아까 말한 그린대로를 성공시킨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관리 회사로 해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대로에 인접한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이 이렇게 리뉴얼이 돼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요가도 하고 쇼핑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면서 토시마구가 동네에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재미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이미지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회사 이름이 이케부쿠로 리빙 루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매달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고 거기서 조금 더 중시하게 된 거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곳이 이제 한번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걸 계기로 쉬는 시간을 가졌고 이미지 정착과 일상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이벤트에서 제일 재밌는 게 그 구의원들과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 이제 매주 한 명씩 나와서 관련된 의원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혹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변경해 나가는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케부쿠로 그린대로 오픈카풀 사회 실험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공간이 변경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1월에는 구에서 그 차량을 위로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도 보도에 키친카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고 민간에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구에서 깨달아서 키친카를 보도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줬고요. 2018년에는 이제 퍼니처라던가 그러니까 그 공공 디자인을 그런 머물면 좋은 그런 것들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설치해주는 사업을 민간과 함께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린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이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으로 해서 이 공원 때문에 공원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케부쿠로의 길들과 이 공원이 하나의 공원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게 된 전환의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동쪽의 입구에서만 하게 되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곳에서는 우리도 그런 공원화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확장해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아마 도시재생센터나 여러 지자체에서 분명히 이런 차 없는 거리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들이 진행이 왜 이렇게 상설화가 되지 못할까? 근데 일본은 이게 민간 주도로 상설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일본의 뭐 법률이라던가 그 상황들을 조금 이제 찾아본 건데요. 실적으로 이제 법률이 도로하고 공원에 대한 민간의 상용 허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11년에 도로 상용 허가 특례를 냈을 때 그 전에는 광고물이라던가 이런 것만 도로를 전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이제 조금 더 열려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 전략 도로 상용 사업으로 해서 뭐 국가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정책이 있을 때 그 민간을 위해서 도로를 이제 열어주는 걸로 국가 전략 도로 상용 사업이 생기고 그 다음 해에는 그것보다 더 열려져 있어서 민간의 그러니까 공원에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거나 하는 형태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최근에 계기가 된 거는 체류 쾌적성 등 향상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걷고 싶은 구역을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이제 그 민간이 이 공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에 도로 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다 일일이 하나의 단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체류 쾌적성 향상 구역이라는 게 지정된 구역에서는 그 하나의 마을 만들기 회사가 전용 허가를 대신 받아주고 그거를 행정에 내면 전용이 바로 허가가 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제일 조금 많아서 이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많이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일본이 최근에 가장 크게 국토교통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는 머물면 기분이 좋고 걷고 싶어지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 쾌적성 등 향상구역을 도시재생 그러니까 정비 계획은 활성화 계획보다는 조금 활성화 계획 플러스 살짝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렇게 체류 쾌적성 등의 향상구역 이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걷기 좋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걸 할 때는 4가지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워커블인데요. 걷고 싶어져야 합니다. 머물면 좋고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이고 I 레벨인데요. 요즘 일본에서 조금 뜨고 있는 말이 1층 만들기는 마을 만들기다예요. 그러니까 1층에 상가를 만들 때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하는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용도의 사용법, 그러니까 교류가 되는 공간들이 되어야 한다 이고 오픈해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이 그 체류 쾌적성 향상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택티컬 어바니즘에서 왜 갑자기 이런 정책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열어주는 주되 이거를 민간이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열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체류 쾌적성 향상 구역 안에서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특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 전용 허가 특례, 하천부지 전용 허가, 도시공간 전용 허가, 도시 편의 증진 협정, 뭐 보행자 경로 협정, 점이 이용, 토지 이용 촉진 협정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민간이 정말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저 안에서 도로 점용을 쉽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본은 이거를 탁 열어줘, 그러니까 2020년을 계기로 엄청나게 열어줘서 택티컬 어바니즘과 사회 실험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직 닫혀있는 법규들에 의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추진 법인이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한 구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예전에는 그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처럼 도시재생 정비 계획만 제안할 수가 있었는데 경관 계획까지 제안을 할 수 있게 풀어줬고요. 그리고 도로나 공원의 전면허가 신청 등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추진 법인을 만들 때 원래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3%를 출자를 하는 그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민간 100% 민간으로도 도시재생 추진 법인을 만들어서 공공을 위해서 그런 택티컬 어바니즘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을 만들 수 있게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의 확장 부분이고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도로 조명, 그러니까 도로와 공원의 조명에 관해서 기존에는 이제 A 부분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큰 행사를 하더라도 이제 이벤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일일이 도로 조명 허가권자와 도로 사용 허가권자에게 일일이 다 서류를 내서 각각한테 허가를 맡았어야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B와 C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벤트를 출점하고 그러니까 대형의 이벤트가 없는데 내가 작은 택티컬 어바니즘을 하고 싶어서 도로 조명을 하고 싶으면 그 도시재생 추진 법인에게 가서 허가를 내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도로에서 사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을 지어서 수익 사업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민간이 공원을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빈 나대지 같은 거를 오히려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수익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 하고 그 민간 사업자가 동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했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동네가 잘 되길 바라서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와야 이 지역 매니지먼트 단체가 돌아가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이벤트만 하고 끝나고 1년 만에 망하는 회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프리라이더 없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근처에서 수익을 보는 사업자, 그러니까 소매업자, 서비스업자, 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에게 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시정촌이 징수를 해서 그 돈의 일부를 지역 매니지먼트에게 돌려주는 교부금 사업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존에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역 관리 활동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제도가 없으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현장지원센터도 그런 활성화기 끝났을 때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가장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러한 택티컬 어바니즘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애초에 사회 실험과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동적이고 저적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오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까지 마련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 이제 어반 베이스 캠프에서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도시를 일할 때 이런 걸 함께 해보자라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는 사실 법률에 관한 거여서 아직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공유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준우 교수님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어쨌든 다음 발제까지만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저 박재영 박사님께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양시 원도심 골목길 재생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발제는 25분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일단 정수경 박사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혹시 제가 제출한 발제 자료는 어떻게 같이 공유를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박사님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공유 다 가능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원당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한 사람이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22년에 모든 사업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사례가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서 저희들이 했었던 내용들을 또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이제 정수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본의 사례는 뭐 어떤 근린 상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들은 주거지 내에 완전 골목길 재생 사업의 사례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했었던 사업의 메인은 지역 주민들이 단순하게 참여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간을 바꾸고 바꿔진 공간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장소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변해 가고 관공서나 관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장소를 계속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택티컬 어바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택티컬 어바니즘은 도시의 작지만 어떤 강한 전술 행동이라는 내용으로 공유를 잠시만요. 공유를 이게 제가 지금 그 밑에 보면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그 네. 파워포인트 그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네네. 슬라이드로 하시면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예, 화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게 태블릿 PC라서 손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의 시대는 어바니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도시에 대한 관리나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는 택티컬 어바니즘을 대한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택티컬 어바니즘은 지금 문자 그대로 전술적으로 뭐 도시를 가꾸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정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팝업 어바니즘이라든지 뭐 게릴라 어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정수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의 단발성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발성처럼 보여지지만 이 액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공간에, 그 다음에 어떤 골목길에,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로에 어떤 상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변화를 이끄는 어떤 촉매제 역할로 이 산업을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훅 어바니즘, 뭐 자발적 어바니즘이라는 내용으로도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적 의미에서는 도시 정부가 어떤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의미를 두고 계획의 권한을 지역 사회에 인양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어떤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었던 바텀업 방식, 그다음에 지역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요런 의미가 가장 강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아닌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도시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만들어지기 위해 저희가 이제 설정했었던 부지고요. 왼쪽이 이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센터의 계획 건물이었고, 오른쪽이 도시재생 커뮤니티 센터의 계획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시재생 거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그 뭐 만든다고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점 시설은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초기 시절이었고, 활성화 계획,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채로 거의 뭐 한 2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활성화 계획, 그러니까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 준공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거점 시설이 준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동네에서 모여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걸어가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상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공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실질적인 액션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왼쪽 건물의 1층 부분인데요. 어차피 이거는 거점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가 매입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현재 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었고, 현장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건물들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공간을 사용해야겠다. 우리가 먼저 이 공간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뒤에 바로 작업을 들어가셨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공간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공간에 대한 홍보와 지금 또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좀 부담 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두 건물의 사이 공간,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공간입니다만은 이 두 건물의 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행사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정승현 박사님께서 도로 점용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 절차는 현장센터가 다 밟아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도로 점용된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동네로 이 공간을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이런 협의체 중심의 어떤 게릴라성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의 어떤 그 거점 공간이 향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이 거점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 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나눈 사랑 소통 공간이라는 이름을 짓고
임시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는 그런 어떤 테스트베드적인 성격의 사업 그 일들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눈 사랑 소통 공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뭐 이 반상회도 여기서 나누고 싶어 하시고 계속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쉬었다가 가시고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도 재밌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빈 공간을 또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뭐 주민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놀 수 있는 탁구장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실 바와 같이 그 탁구장을 만들어서 이런 원당 도시재생 주민 탁구장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료 레슨 안내라고 해서 요렇게 직접 다들 발벗고 나서셔서 공간이 죽어 있지 않게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 탁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이 거점 공간이 거점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소비품, 비품들은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다 가져오셔가지고 어디서 다 구해오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거짓말 같은데 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탁구다이나 이런 거 사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어디서 구해오셔서 아름아름 구해오셔서 선풍기도 달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달고 물론 이제 옛날 에어컨이지만 다루셔서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계실 수 있게 지역 주 어르신들이 또 쉬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직접 운영하시는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거점 공간이 지금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현재도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입니다. 거점 공간을 만들었는데 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청년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어떻게 해서 민간을 공간에 끌어들이고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또 이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실험적 시간을 그러니까 테스트 배드적인 시간을 엄청나게 가지면서 강화된 지역 주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옆에 왼쪽에 보이는 도시재생 배달이 사랑 나눔터의 1층 공간과 5층 공간을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는 골목 경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근무했었던 원당 지역은 70% 정도가 일반 지구 지역이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어떤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80%로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편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장이 거의 대부분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어떤 골목 경관을 어떻게 해서는 좀 바꿔보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욕망과 욕구가 정말 강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채로 살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해서는 이 위험한 담장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철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한 뒤에 이 담이 있었던 자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골목 경관을 한번 개선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사업처럼 어떤 시범 사업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지었지만 행정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행정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시범 사업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아시다시피 동절기 때는 공사를 발주를 했지만은 동절기 시즌에는 용역 중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콘크리트 경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 전에 이 한 군데를 빨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동참을 하시면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모델하우스처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사업을 계속 동참하시기 독려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림처럼 저희가 담 하나 허무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지금 크로바 맨션인데 크로바 맨션에 살고 계시는 세대주 분들의 100% 동의가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지는 저는 솔직히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허무는 데 있어가지고
세대주의 동의가 100% 받지 않으면 허물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열심히 찾았지만은 혹시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100%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00%를 요구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진짜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제 33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꼭 한두 세대가 반대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많은 자리를 가졌고 하면서 끝내는 설득을 시켰고 그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제 담을 허무는 그 순간 옆에 이제 제 오른쪽 편입니다. 이 2일이라고 써 있는데 세미나 맨션입니다. 여기는 세미나 맨션에 살고 계시는 반장님께서 저 친구들이 진짜 오더니 뭐 담을 허물어 준다고 막 얘기를 하더니 진짜 허물어 준다라는 걸 느끼신 거죠. 맨날 1년 왜 그 전에는 담을 허물지 않았느냐. 1년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담을 허물어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틀 만에 이 옆에 세미나 맨션은 23세대의 동의를 다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되게 허무했었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동안 나는 뭐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뭔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진짜 가슴 속으로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느끼셔야지만 이 동참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크게 한번 교훈을 얻었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단순 이틀의 비교가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또 옆집의 사업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또 보람을 느끼는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가 원래 이제 그 비포의 모습이고 이제 아래가 이제 애프터의 모습인데 재밌는 게 위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담벼락 쪽에 지금 주차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에 이제 그 플랜트 박스를 다 이렇게 저희가 놓았는데 이때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강력하게 나와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저희는 민원을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민원을 걱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일단 놓아봤습니다. 놓아봤더니 주차 자리가 줄었다는 민원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주민들께서도 이런 불편한 주차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고 계셨다라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얻었고 이렇게 이 한 골목에 한 블럭의 골목 그 담장을 전부 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어떤 성과를 재생 사업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져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막 하다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너무 취지도 좋고 골목 경관이 개선되고 주차장이 늘어서 뭐 주차의 불편함을 해소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는지 그 보행자가 좀 걸어 다니기 안전한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보행자 폭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했었다는 게 귀감을 얻어서 원당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노후 공동주택 담장 개선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바로 옆에 블럭의 다세대 주택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했었고 그때도 역시 저희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100% 동의를 다 받아가면서 담장을 허물고 골목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가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체에서도 이제 원당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담장 철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뭐 행신동이라든지 덕양구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담장 철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주민의 관심으로 인해서 뭔가 마을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담장 허물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경관 개선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맨날 뭐 했냐, 벽에 그림만 그렸냐라는 어떤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벽화를 지향하고 환경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여기 지금 조형물 설치된 부분에 조명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어떤 좀
밝은 거리, 밝은 골목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와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차장도 좀 저희들이 6면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했죠. 이 지금 미성 다세대 앞에 원래 주차장 이게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물과 담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허물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로의 일부,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담과 인동 사이의 거리, 이걸 활용해서 주차장을 그린파크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그 6대 정도의 주차장을 저희가 또 조성도 하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이 직접 조성한 마을 정원 사례인데요. 제가 25분까지죠.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대지였습니다. 나대지였던 이 지역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공지로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셨고, 이 땅을 공공의 영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의 어떤 그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20년 정도 방치됐다라는 것은 그간 이 땅 주인은 어떤 개발 행위든 무슨 어떤 행위든 이런 걸 다 허용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땅 주인분은 미국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상으로 수기로 된 편지도 보내고 이건 지역 주민들이 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편지도 보내면서 이 땅을 사용해야 되게 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구구절절 정말 저희가 읍소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답장이 없어서 등기부 등본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셔가지고 갔더니 한국 주소죠. 한국 주소 찾아가셨는데 다행히 그때 미국에서 이제 한국 행사 때문에 들어온 땅 주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천우입니다. 천우. 어떤 진짜 정말 좋은 운이 너무 좋아서 이 땅 주인분을 만났고, 이 땅 주인분이 고양시청으로 찾아오셔서 진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차 계약을 100평짜리 땅, 75평짜리 땅 2개 다 계약을 해주셨고, 지역 주민에 의해서 이 땅을 빌리게 됐으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공간으로 같이 하자라는 어떤 의견 조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그 주민들께서 직접 그리신 정원의 모습을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의 손을 빌려 도면화 시키고 그걸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는 직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조성하는 마을 정원도 만들고 이 정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팝업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재밌었던 게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이 사업이 정기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왼쪽 위에서 보시는 가을음악회,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가을음악회의 현수막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가을에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느냐?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같이 매년 봄과 가을에 꽃씨 심기 행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플리마켓은 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난 뒤에 어떤 유지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그래서 사회적 커뮤니티 디자인 이런 것들까지 함께 연계돼서 이 공간을 저희들이 바꾼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인식 속으로 다가가고 지역 주민들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펼쳐지는 그런 현재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특히 필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첫째로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보고 살필 수 있는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론 잠재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나의 어떤 욕망, 욕구의 그것을 실현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면 공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보고 살필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필드의 이런 진지한 이 생각과 이런 그림들을 정말 행정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행정과 지역의 어떤 신뢰관계가 바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신뢰관계를 만드는 작업은 또 뭐 제가 다른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전문가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성숙도가 축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내 것을 조금 양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숙도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티컬 어바니즘, 뭐 아까 이제 정수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레이스 메이킹 이런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상권, 골목, 뭐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스케일이 큰 뭐 주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장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또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솔루션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 맞는 의도적이고 유연한 대응으로서의 택티컬 어바니즘을 대하는 또 우리들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정확한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희 여기 공간도 더 재밌게 공공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전문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저 뭐 사회 우리 사회 보시는 교수님의 마이크가 행사장 좀 울려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마이크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신 그 두 분 박사님들 워낙 그 열정적이시고 하니까 두 분 다 5분씩 다 초과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좋은 내용이라서 이거 한 주제 가지고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주제가 택티컬 어버니즘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전략이죠. 택티컬이란 말 전술인데 이 군대에서 쓰던 전쟁 용어가 경영학에서 오다가 이제 우리까지 왔습니다. 스트래티지나 택티컬까지 왔는데 오늘 그 정수경 박사님께서는 그 일본의 그 플레이스 메이킹 제도나 계획 등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을 아주 그 상세하게 해주셨고요. 제 개인적인 박사 논문 주제가 플레이스 메이킹 장소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반가웠고요. 또 우리 박재영 박사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원도심 골목 재생 하신 내용을 아주 살아있는 그런 경험, 저도 마을계획과 할 때 그때의 생각이 다시 떠올릴 정도의 아주 생생한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 분 토론자들께 한번 그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도시문화센터의 이영준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해문화도시센터의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그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너무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이나 사실 문화도시나 거의 뭐 프로세스나 사업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이 이제 공간을 다루고 있고 문화도시는 훨씬 더 이렇게 도시 전체를 조금 바라보는 차원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수경 박사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저도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그 지금 제가 그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좀 주목하는 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공간을 무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국가의 돈이 이제 투여된 어떤 그 하드웨어를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부러운 이유는 이제 문화도시도 마찬가지로 공간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실은 문화도시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긴 하지만 임의로 그 협동조합에 이렇게 사업을 넘기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활동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좀 만들어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발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이 투여됐다고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고 민간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구조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옅어져야만 이런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사업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오늘 했습니다. 일단 뭐 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시간 촉박하신 줄 아시고 너무나 이렇게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대구 송현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이일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두 분 박사님들 그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택티컬 얼바니즘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 사례, 법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얘기까지 너무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소멸일동 도시재생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한창 이제 어떤 물리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관점으로 아무래도 그 두 개의 발표를 듣게 되었고 그것들을 저희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토론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까 박지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또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런 동일한 내용이지만 저도 이제 주거지 지원형이기 때문에 동네에서의 적용되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사회 실험을 했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3년째 만나는 주민들의 그룹이 비슷한 그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과 시간에 집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후반이 되면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컨택하지 못했던 유형의 그룹의 사람들, 예를 들면 퇴근 시간 이후가 되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주말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다 똑같은 주민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삶의 타임 스케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이 다르고 머물러서 하는 행위가 다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어떻게 다른 시간대에 사용하는가, 이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일본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을은 이건 좀 다른데라고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골목길이죠. 골목길을 이제 막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큰 공간들에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을에는 보행자도 이제 앞집 사람이고 주차하는 사람도 앞집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행하기 좋은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주차를 제한하게 되면은 내가 누리는 이익과 내가 보는 불편함이 동일한 주체가 그걸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이 현장에서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당 같은 경우는 경관 개선하고 그 담장을 허무는 그 세대주들을 이제 설득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사례도 있고, 하나를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것들이 진행되고 또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있었을 때에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빗발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동네에 사는 또 다른 분들로부터의 그런 민원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민원이죠. 보행 환경이 좋아진 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기 전에는 이제 양방향으로, 좁은 골목이지만 어쨌든 양방향에 주차가 되는데 사업 이후에 한 방향의 주차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문제다라고 저도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초반에 어떤 그런 민원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결국에는 주차의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보행에
좋은 부분들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주민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경험을 이제 송현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금 저희 송현동에서도 조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탁구대회를 설치해가지고 무료로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강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민이 직접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자발적 동기부여가 자원봉사 형태로는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금전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아니면 카페나 공유주반의 어떤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태로서의 금전적인 것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큰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아까 그 일본의 사례에서 14페이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비전과 그것들로 가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전략 전술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다이어그램에서 굉장히 큰 저는 좀 영감을 좀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회 실험 자체가 혹은 이 장기적인 비전이 주민들의 것이 맞는가, 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의 대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 실험에 대한 제안을 그 중간 지원 조직이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주민들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문을 닫고 나서 주민들이 이런 사회적 실험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는 주민들께 이 교육을 시켜드려야겠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이 택티컬 얼버니즘이라는 거를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스터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조금 그런 영감을 좀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일본의 그 정승현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이게 좀 페이지 번호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엔 택티컬 어버니즘의 장기적인 변화 네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이 늘었네. 반대하는 주민이 응원하고 있네. 근데 이것이 공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결국 주민의 인식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결국 도와줘야 되는 마지막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택티컬 얼버니즘의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해주신 발제실 두 개의 발표 자료와 또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잘 적용을 시켜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 해외개발연구위원장이시며 인제대학교에 계시는 김민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재입니다. 우리 정소영 박사님 늘 저 일본의 핫한 트렌드를 전해주셔가지고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우리 덕업일치 로컬 크리에이터로 역할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마 오늘 이제 발제하시면서 이게 택티컬 어바니즘과 플레이스 메이킹의 용어 정리도 좀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이 게부쿠로의 사례도 흥미로웠고요. 저도 작년 12월 달에 오사카 다녀왔는데 저녁에 학생들이 이렇게 고가 하부에 이렇게 팝업 펍을 다 찾아내더라고요. 인스타에서. 가서는 그 대표하고도 인스타 가기 전에 미리 다 소통하고 가서 밤새 아주 재미나게 놀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플랫폼 비즈니스나 그다음에 일과 생활 사이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이
플레이스 메이킹이나 이 택티컬 어바니즘 아마 더 진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법 제도가 결국엔 뒷받침돼야 되는데 오늘 아마 이제 일본의 구체적인 법 제도의 개정 내용과 방향, 이 함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뭐 계속해서 국내에 맞는 어떤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 통해서 우리도 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에 같이 출장 가셨던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 늘 빠르다, 속도가 우리보다 항상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일본은 늘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절박하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절박함이 이런 정책들로 아마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박재현 박사님 원당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뭐 원당의 성공 사례는 여러 저널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막 기존의 자원들 활용하고 주민들 참여시키는다는 일들이 사실 이제 현장에서 매우 고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발제하시는 중에 뭐 많은 대화, 설득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현장에서 해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 많은 공부를 한 시간이고요. 뭐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쉽지 않은 작업. 또 한편으로는 뭐 특정 조직이나 집단,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일센터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 계층으로 또 함몰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정비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큰 메가 프로젝트 비해 가지고는 크지는 않겠지만 아마 간헐적으로 현장에서 갈등은 늘 존재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이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들이고요.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를 통해서 앞으로 뭐 택티컬 어바니즘이나 플레이스 메이킹 관련해서 저도 뭐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지역에 뭐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학술대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좀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토론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이용준 센터장님, 문화도시 사업 예를 드시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도입됐으면 하는 말씀하셨고요. 또 일 센터장님께서도 그 5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이런 선진 사례가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센터장님이 사업하시는 그 대상지의 어떤 그 한계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재 교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일본 사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그 저는 들으면서 우리 정승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공공의 그 소유지만 민간이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다시 선순환해서 공공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예,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 주상복합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예, 이거는 뭐 도시재생하고는 또 다른 결이라고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공개공지를 그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로 활성화 차원에서 1층에 상가를 놓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공개공지를 상가들이 점유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그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1층에 상업 용도를 도입하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실질적인 그런 방안은 오늘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더 물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바로 여러분 페이스 메이킹이거든요. 장소 만들기. 예, 우리가 근대 건축이나 도시에서 공간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제 빠진 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완성 차원에서 페이스 메이킹이 이 건축이나 도시나 조경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택티컬 어버니즘이나 이런 방법들도 들어섰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면서 예, 그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사회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보시겠습니까? 예. 예. 아마 김준호 교수님 저 강의실 자체 음량 문제 때문에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에 많이 좀 들어와 계신 또 방청객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쁘신 와중에 발제 맡아주신 두 분 박사님, 그다음에 오늘 계속 앞선 그 세미나에서도 좌장을 맡으셔서 또 수고하셨는데 연이어서 또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최강림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두 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센터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신도시연구위원회와 해외개발연구위원회 공동 산학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